말단 병사의 전설 제42장 은하계 북단에 위치한 고를룡 성계 중심에는 두 개의 주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위협적인 군사행성 해골성,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무대, 상업의 별 윈터성이다. 둘은 수억 광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똑같은 기후와 환경을 자랑하며 성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단,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해골성이 철저한 군사행성이라면 윈터성은 정반대. 군대는커녕 헌병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고를룡 성계 정부의 본거지였다. 요즘처럼 연방정보국과 헌병대가 온 은하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상황에서 윈터성의 이런 구조는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누구도 왜 여기에 헌병이 주둔하지 않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윈터성 경찰청장은 늘 이런 의문을 품는 타 성계 경찰 동료들 앞에서 으스케하며 입꼬리를 올리곤 했다. 별다른 걱정도 없이 붐비는 번화가. 얼마 전 성계 경계에서 군사 충돌이 있었음에도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곳 사람들은 낙천적인 건지 아니면 뼛속까지 상인의 기질 때문인지 전쟁 따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듯 오직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날도 윈터성 중심지에 우뚝 선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층 한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넓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건 고급 수트를 빼입은 중년 남성. 검은색 머리와 진한 눈썹, 각진 턱선에 큼직한 체구까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책상 앞에 떠있는 입체 홀로그램과 대화 중이었다. 문제 없습니다, 미스 씨. 요청하신 물품은 바로 발송해드리죠. 뭐 그렇게까지 예의 차릴 필요 있나요? 우리 사이에 물건 먼저 보내고 나중에 대금 받는 거야 당연하죠. 다음번엔 같이 사냥이나 나가시죠. 화면이 꺼지자 중년 남자의 얼굴에 머금은 웃음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을 번쩍 뜬 그는 홀로그램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을 던졌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거야. 약속은 2번이나 어기고. 아니었으면 진작 끊었지. 그가 독백하던 중 책상 한쪽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중년 남자는 얼굴을 굳히고 주위를 둘러본 뒤 책상 위 버튼 하나를 눌렀다. 공중에 투명한 문자들이 떠올랐다. 내용을 읽은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입을 꾹 다문 그는 다시 버튼을 눌렀다. 리나,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어. 누구든 날 찾으면 부재 중이라고 해. 누구든지. 알겠어. 스피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 이사님. 버튼에서 손을 떼며 그는 이마를 짚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천장 내 모서리에서 적외선 스캐너가 솟아올라 방 전체를 빠르게 훑었다. 이어서 인공지능의 음성이 들렸다. 이상 없음. 보안 모드 활성화. 동시에 거대한 금속판이 천장에서 떨어져 사무실 문과 창문을 완전히 차단했다. 방은 순식간에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밀실이 되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 그는 연이어 몇 개의 버튼을 눌렀고 눈앞에 가상 키보드와 함께 로그인 화면이 떴다. 화면엔 2개의 비밀번호 입력란이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책상 위에 나타난 형광 패널에 손바닥을 올렸다. 인증이 시작됐고 곧 화면엔 문구가 떴다. 신원 인증 중. 3차례 깜빡인 후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인증 완료. 시스템 진입. 중년 남자는 곧장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금빛 왕관 아이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붉은색 항목들이 스크롤되어 나타났다. 그중 단 하나, 유일하게 녹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있었다. 그는 재빨리 그 항목을 터치했다.
녹색 상자가 열리며 의미를 알 수 없는 금색 문자들이 떠올랐다. 잠시 후 검은색 입체 큐브가 나타났고 그는 마치 그것을 찢어버릴 듯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큐브를 열어 내용을 읽던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망할 자식들! 미친 놈들! 고객을 죽여. 중년 남자는 분노에 찬 채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자료를 훑었다. 잠시 뒤 이를 악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놈, 이 멍청한 자식. 외부인을 그 부대에 넣었다고. 이건 누가 봐도 터질 일이잖아. 하필이면 정의감 넘치는 그 상의를 집어넣다니. 결국 이 꼴이 나버렸군. 자,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건데?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했지만 망설이듯 중얼거렸다. 안 돼. 아무런 보고 없이 부대를 하나 통째로 날려버릴 순 없어. 고민 끝에 그는 통신 프로그램을 켜고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몇 개의 숫자만 입력했을 뿐 화면에 떠오른 한 사진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것은 강진우의 증명사진이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강진우. 그는 놀란 듯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신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그리고 짜증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풀고 재킷 단추를 끌렀다.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불을 붙이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연기를 내뿜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시가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다. 그리고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 통신 시스템을 켠 뒤 익숙한 손놀림으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미소를 띠고 나타났다. 바로 강진우의 어머니였다. 누구시죠? 그녀가 인사말을 건네려던 찰나 화면 속 남자를 보곤 그대로 굳어버렸다. 중년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님, 오랜만이네요. 강진우의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아직도 내 번호 못 놓은 모양이지, 이재호. 우리 집 연락처까지 알아냈다니. 남자 기재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형님은 잘 지내시죠? 그러자 강진우의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넌 뭐가 그리 한가해서 이러고 있어? 이제는 내 주인도 너 안 쓰는 거야. 아니면 버림이라도 받은 거냐? 그 말에 이재호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정색한 얼굴로 말했다. 누님, 제발 강진우를 지금 당장 전역시켜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강진우의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손대려는 거냐? 이재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설명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진우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어요. 지금 바로 전역시키면 제가 어떻게든 며칠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역을 해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강진우의 어머니는 그의 다급한 표정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내 말은 우리 진우가 내 놈들 조직이랑 엮였단 소리냐?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진우가 군 내부에서 운영하던 성매매 클럽을 습격해서 수백 명의 장교들을 사살했습니다. 연방군이 눈 감아준다고 해도 제 상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진우의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뭐라고? 아직도 그 미친 놈이 그런 짓을 해. 그딴 놈들 죽어도 싸다. 내 놈 그 상사한테 전해. 우리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 자식 그 별표째 끊어다 개밥으로 던져줄 테니까.
이재호는 그 반응이 낯설지 않은 듯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이재호는 급히 붙잡았다. 누님. 제발. 진우를 전역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보장 못합니다. 강진우의 어머니는 냉소를 터뜨리며 대답했다. 진우는 이제 막 상위로 진급했어. 저녁 같은 건 꿈도 않고 오히려 내놈네 조직과 싸울 기회라며 들떠 있을걸. 그런 애야. 우리 아들.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예전에 이재호는 이제 없구나. 많이 달라졌네. 그러고는 눈빛을 매섭게 바꾸며 말했다. 내 상사한테 전해. 연방 경제계를 손에 쥐고 있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강진우의 어머니의 영상이 꺼지자 이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게 중얼거렸다. 누님, 당신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서 모르시겠지만 그 자식은 이미 재계의 손을 군과 정치에까지 깊이 뻗쳤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쩔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그는 컴퓨터를 껐고 밀폐 모드를 해제하며 금속 방어판을 올렸다. 옷깃을 정돈하고는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 시각, 윈터성 외곽 어느 한 구역. 넓디 넓은 대지 위에 우뚝 선 한 저택이 있었다. 그 외관은 평범한 주택과는 차원이 달랐다. 외벽 전체가 군용기지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상공에서 내부를 감시하는 건 불가능했다. 멀리서 보면 단순히 울퉁불퉁한 금속 벽처럼 보였지만 전문가 눈에는 그 벽면 곳곳의 틈새가 곧 무기의 사격구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수와 구조를 보면 이곳은 웬만한 군사기지보다도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셈이었다. 잠시 후 한 대에 떠있는 차량이 저택 정문 앞에 도착했다. 평온했던 저택이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정문 주변의 벽면이 자동으로 열리며 수십 문이 레이저 포탑이 튀어나왔고 정문을 향해 조준 자세를 취했다. 그와 동시에 정문 윗부분이 갈라지며 축구공만 한 접시 모양의 드론이 날아나왔다. 드론은 전면에 몇 개의 광학 센서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차량 앞에 멈춰 서자 붉은 광선을 발사해 차량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삐삐 소리 몇 번이 울린 뒤 전자음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한 남자가 내렸다. 바로 강진우 어머니가 작은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 이재호였다. 그는 말없이 차량 옆에 서서 드론을 바라보기만 했다. 드론은 그를 인식하자 광학 센서로 다시 한번 그의 전신을 스캔했다. 이내 기계음이 이어졌다. 신원 확인 완료. 환영합니다. 이재호 총괄이사님. 그 말과 동시에 포탑들은 방향을 틀어 차량의 뒤편을 향했고 금속으로 막혀있던 정문도 무음으로 열렸다. 이재호는 다시 차량에 올라탔고 문이 열리자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저택 내부의 전경이 드러났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넋을 잃을 만큼 충격적인 풍경이었다. 여긴 단 하나도 현대적인 건축 요소가 없었다. 오히려 수천 년 전, 시간을 거슬러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전통 양식의 공간이었다. 이재호는 사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이 모든 건축 양식의 도면만 해도 수십억 연방 크레딧은 좋게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듣기로는 이 단층 목조 건물은 지구라는 고대 행성에서 수천 년 전 당이라는 제국시대에 사용되던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도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없이 하나하나 돌을 깎아 쌓은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었다. 이재호는 한숨을 쉬었다. 보기엔 아름다워도 이런 건물은 레이저포 한 발도 견디지 못할 터였다.
외부 금속 방어벽만 뚫린다면 이 안은 속수무책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량은 이내 가장 중심에 있는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수십 개의 석재 계단이 놓인 대문 앞, 양쪽에는 돌로 조각된 거대한 사자상이 버티고 있었고 정문 위에는 고풍스러운 현판이 걸려 있었다. 고대 문자를 아는 고고학자라면 그것이 바로 고대 지구의 당 제국 시절의 글씨체이며 거기 적힌 글자가 장군부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이재호는 문에서 나오는 몇몇 여인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녀들은 얇은 백색 실크로 된 반투명 의상을 입고 있었으며 모두가 석계단 양 옆으로 줄지어 나와 서 있었다. 그는 이곳의 생활 환경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단 한 가지 복장만큼은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 그런 옷을 입은 여자들이 그렇게도 매혹적으로 보이던가. 사장이 수억을 들여 복원한 당 제국식 의상이 헛돈은 아니었구나 싶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흰 의상의 여성들이 무릎을 살짝 굽히며 입을 모아 상냥하게 말했다. 장군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이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석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정문 앞에서 유난히 화려한 의상과 머리 장식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다. 장군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부군, 일어나시오. 요즘은 잘 지내셨소? 이재호는 그 말과 함께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부인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며 고개를 푹 숙였다. 소첩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군을 너무 그리워했을 뿐입니다. 귀끝까지 붉어진 그녀를 본 이재호는 크게 웃었다. 하하, 내가 바로 그 부군 아니오. 며칠이라도 더 머물며 그대와 함께하리다. 이재호는 이런 현실밖에 아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다정함과 순종적인 모습은 현실 세계에서 자주 보는 센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성평등 운운하며 남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 시대의 여성들보다 100배는 더 마음에 들었다. 자신이 사장을 위해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세계에서의 우월감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부군. 안채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좋소. 좋소. 부군이 명하신다니 따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네 마리 말이 끄는 목재 마차가 문 앞에 멈췄다. 고대식 군복에 검과 장검을 찬 청년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다가 문에서 나오는 이재호를 보며 무릎을 꿇고 외쳤다. 장군님,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재호는 언제나 이 마차를 볼 때마다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사장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마차를 타야 했다. 그는 마지못해 석계단을 내려와 마차에 올랐다. 돌바닥 위를 달리는 나무 바퀴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마차 안에서 흔들리는 몸을 붙잡으며 이재호는 체념하듯 중얼거렸다. 이 상태로 30분은 버티고 그 다음 30분은 걸어가야 해. 이게 뭐야? 도대체 긴급 상황에 대응은 가능이나 한 거야. 뭐? 지금은 오히려 느려서 다행이지. 마음 같아선 최대한 늦게 도착하고 싶다니까.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린 후 이재호는 마침내 저택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정각 앞에 도착했다. 용과 봉황이 조각된 화려한 궁전이었다. 그는 대형 기둥 곳곳에 새겨진 화려한 문양 따위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중앙에 서 있었다. 간간히 그가 바라보는 것은 단 하나, 정면에 놓인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좌. 그 왕좌를 본 이재호는 코웃음을 쳤다. 이 별에선 금이랑 보석은 길가다 차일 정도로 흔한 건데 이게 뭔 권위 상징이라고. 그때 어디선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풍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허공을 가르는 채찍 소리 3번, 곧 이어 날이 선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폐하 깨옵신다. 모두 엎드리시오. 이재호는 찡그린 얼굴로 무릎을 꿇고 외쳤다. 신,
이재호. 폐하를 뵙나이다. 이재호. 그만 일어나시오. 대전 위에서 들려온 것은 노인의 목소리였다. 이재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금빛 왕좌 위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밝은 황색의 당복을 입고 그 위엔 마치 뱀 같은 이형생물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으며 머리엔 구슬이 달린 관을 쓰고 있었다. 허리띠엔 보석과 옥이 달려 있었지만 이 시대엔 딱히 감나가는 건 아니었다. 그 노인은 피부가 붉고 얼굴형은 계란처럼 갸름했으며 눈썹은 초승달처럼 휘어 있었다. 검은 수염은 2cm가량 자라 있었고 눈가 주름과 손등의 검버섯이 아니었다면 그가 나이 많은 인물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노인은 부드럽게 수염을 쓸며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 인물은 검은색 당복에 뱀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수염 하나 없었다. 눈썹은 희미할 정도로 얇았고 눈은 거의 감겨 있어 언제나 졸린 듯했으며 얇게 담은 입술에서는 냉기가 감돌았다. 노인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살짝 허리를 굽히며 이재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장군, 이번 상소의 용건은 무엇이오? 이재호는 두 손을 모아 절하며 경건하게 말했다. 폐하, 신의 부대에 병고가 생겼습니다. 어느 상의가 군매춘부들을 이끌고 유흥차 방문한 고위 장교 수백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신의 관리 소홀입니다. 청컨대 벌을 내려주십시오. 노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수염을 쓸며 물었다. 그 상의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오? 어떻게 군매춘부를 지휘할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의 표정에 전혀 놀란 기색이 없자 이재호는 속으로 혀를 찼다. 다 알고 있던 거잖아. 참, 모른 척도 잘하네.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히 대답했다. 폐하, 그 상인은 최근 연방에서 주목받았던 인물, 강진우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구호 장군이 그를 부대로 전출시켰고 군매춘부들이 그의 명령을 따른 이유는 신도 알지 못하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에 검은 옷남자 즉 재상 기 날카롭게 물었다. 이 장군, 강진우와 당신, 꽤 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 아닌가요? 이재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젠장, 이젠 내 과거까지 털린 건가? 더는 감출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곧바로 답했다. 맞습니다, 재상님. 강진우는 신의 옛벗의 후손입니다. 간청드리옵니다. 그를 처벌하지 마소서. 그렇지 않다면 재상은 감겨있던 눈을 가늘게 뜨며 서늘한 눈빛을 내뿜었다. 지금 그 말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그러자 이재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재상님도 아시겠지만 제 옛벗의 영향력은 제국 전체를 흔들 순 없어도 누군가를 없애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노인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하하, 잘 안다네. 만약 진우가 해를 입는다면 그 어미가 내 것이. 내 그거를 잘라 개밥으로 던지겠다 하더군. 그렇지. 이재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비밀 통신까지 감청당한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고개를 숙였다. 폐하, 예, 그녀라면 정말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재상은 그 말을 듣자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감히, 내 놈이. 그러나 노인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진정하게. 이 장군의 말도 틀린 건 아니니라. 재상은 잠시 말문을 잃었고 노인은 다시 이재호를 향해 물었다. 그대가 옛벗의 후손을 아끼는 건 이해하네. 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묻겠네.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이재호는 그 말을 듣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강진우가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곧장 군매춘부들의 몸에 심어진 폭탄을 기폭시키고 부대 전체를 제거한 뒤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원인을 테러 세력으로 돌리고 내부 관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강진우를 타 기지로 전출시키겠습니다. 노인이 아직 말도 꺼내기 전 검은 옷을 입은 재상이 벌컥 소리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관련자들을 제거한다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군매춘부들을 없애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힘들게 매수한 인원들까지 없애다니. 그럼 목성에서 우리가 쌓아온 기반은 다 물거품이잖소. 이재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노인만 바라보았다. 노인은 손짓으로 재상을 진정시키더니 유쾌한 미소로 말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자네의 예벗이 내 편이 된다면 행성 하나쯤 날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 성게 하나를 잃는다 해도 말이야. 하지만 이재호, 자네 그걸 보장할 수 있겠나? 재상의 경악한 표정을 무시한 채 이재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폐하.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은 수염을 쓸며 웃었다. 하하, 그건 나도 알고 있었지. 안타깝군.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은 뒤 손을 들어 말했다. 됐다. 물러가게.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이재호가 무언가 말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노인은 웃으며 덧붙였다. 걱정 마게. 강진우는 건드리지 않겠다. 뭐? 내 물건이 잘려 개밥되는 건 별로 원치 않거든. 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 특유의 나긋한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퇴조. 모두 엎드려 폐하를 송별하라. 이재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 노인은 군왕의 말은 꽃법이라는 말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 인물이었다. 그가 강진우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한 이상 분명 지킬 것이다. 그는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장대한 궁전 뒤편의 후궁. 황제는 황색 실크 쿠션 위에 앉아 찻잔을 들고 느긋하게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검은 옷의 재상도 아래쪽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청동으로 만든 향로에선 은은한 향이 퍼지고 있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황제가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재상, 이사. 자네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보나? 재상은 즉시 일어나 공손히 말했다. 폐하, 이번 일은 제국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사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망한 이들이 연방 고위 장성들의 자제들이니 가장 좋은 방법은 강진우와 관련된 군매춘부들을 연방군에 넘기는 것입니다. 황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재상은 약간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혹시 이게 이재호 장군과 그의 옛 인연 때문이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이재호 장군이 제국의 중신인 건 맞지만 나는 그들 가족이 무서워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네.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그럼, 폐하. 그 이유를 들을 수 있겠사옵니까? 노인은 바로 답하지 않고 반문했다. 자네가 보기에 우리가 이번 일을 방관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나? 재상은 주저없이 답했다. 목성의 장성들은 분노하여 연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소식은 곧장 군부 전체에 퍼질 것이며 군매춘부 부대들은 고객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각 성계의 군장들도 우리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이며 심지어 우리가 잡아놓은 약점들로 매수한 장성들조차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군부 내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고
제국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죠. 황제는 소리내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이 지나치다. 재상. 맞네. 그 장성들은 공격할 것이고 정보도 확산되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약점을 잡힌 자들이 등을 돌리진 않을 걸세. 그들은 잘 알고 있지. 이 정보가 퍼지면 그들에게 돌아갈 재앙은 우리보다 클 거라는 걸. 우리를 죽이고도 증거가 퍼지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 재상은 한참 동안 조용히 듣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폐하께선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옵니까? 황제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이번 일, 만약 정보가 퍼진다면 연방 쪽은 어떤 혼란에 빠질까? 우리 목표, 잊은 건 아니겠지. 그제야 재상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 폐하께서 바라시는 것?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그러니 오히려 강진우의 부대를 돕는 척 해야 한다. 즉시 친위대를 보내 장성들의 첩보복 공격을 막게 하라. 재상도 수긍하며 말했다. 첫 공격은 지상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에 들키지 않기 위해 규모도 작을 것이고요. 친위대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유흥 중 하루 이상 연락이 끊기는 건 예사일이니 외부가 눈치채기 전까지 하루는 벌 수 있겠지요. 황제는 위험 있게 말했다. 좋다. 자네가 이 일을 전담하게. 이번 기회에 판을 키우고 제국 내 다른 성계의 부대들은 모두 잠복 상태로 들어가게. 기회는 한 번뿐이야. 고를룡 성계 외의 세력은 반드시 보호하고 성계 내 중요 인물도 안전 조치하라. 나머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 폐하. 다른 명령은 각 성계에 파견된 부대의 책임자들, 특히 군매춘부들을 관리하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라. 무기가 있는 곳은 모두 회수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제거하도록. 고아병 캠프 관리도 강화하라. 통수부에 눈치채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흥룡 함대를 전원 출격시키도록. 황제의 눈엔 묘한 빛이 번뜩였다. 재상은 절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폐하, 흥룡 함대를 전원 출격시키면 연방에 들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다. 임무만 완수된다면 흥룡 함대 하나쯤은 잃어도 괜찮다. 황제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마셨다. 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덧붙였다. 참, 폐하. 이번 일의 핵심이 된 부대의 여주인, 그녀의 관리 능력은 탁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대에서 자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정보 수집이나 장성 포섭도 매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심지어 저희도 모르게 무기까지 확보해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혹시 제국에 등용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황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잘한 건 딱 하나 군매춘부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막은 것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그 여성들 스스로가 해낸 일이다. 게다가 하루도 안 돼 강진우에게 지휘권을 넘겨준 자가 무슨 인재란 말인가. 오히려 강진우. 그를 조심스럽게 접촉해보게. 설득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게나.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만 가보게. 나는 좀 쉬고 싶군. 재상은 제안이 거절당한 것에 약간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끝까지 예를 갖춰 무릎을 꿇고 말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나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황제는 홀로 남은 방 안에서 손등의 검버섯을 가만히 바라보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내 꿈은 정말 이룰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 가득 수놓인 화려한 문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